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뭐 사실 제가 이거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 아마 다 많이들 한 권씩은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스릴러의 왕, 새로운 소설인 최근 완전한 행복으로 독자와 다시 만나고 있는 정유정 작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간하신 이번 책의 제목이 그 전의 책들하고 예. 좀 달리 완전한 행복. 착하죠? 갑자기 이런 제목으로 책을 왜 쓰셨을까? 근데 이게 반전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너무 완전하다는 그 네네. 표현이 갖고 있는 예. 뭔가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이번에 내시면서 행복이라는 건 그럼 뭐라고 어떻게 이뤄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지. 행복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정의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순간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건데 예. 사실 이 경험을 하려면 자기 인생의 불행이나 뭐 결핍이나 불운 이런 것들도 내 삶의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행복의 어떤 순간 또 그런 감정의 그렇죠.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더 알게 있다고 되죠. 생각해요. 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행복은 더해지는 그 순간순간이 더해지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책 속에 보면 행복은 뺄셈이다. 이렇게 네. 적어 놓으셨어요. 네네. 그 대목이 처음에는 의아했었거든요. 네네. 무슨 뜻일까? 더 하는 거 아니야? 하나씩? 예.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책 속에서 남자 주인공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 주인공은 아니다, 뺄셈이다. 그러니까 불행의 요소를 내 인생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들은 흔히 그런 것들을 이것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참고 가야 되고 내가 감당하고 가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주인공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써오신 책과는 또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네네. 그동안은 사실 좀 악에 대한 예. 이야기들을 쭉 좀 써오셨잖아요. 네네. 악의 삼부작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예, 많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부터는 욕망의 삼부작 네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둘은. 욕망이라 그래서 이게 다 악은 아니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나는 욕망의 화신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미나고 그렇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년씩 막 집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욕망이 아니면 예. 네. 욕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나를 강제로 목에다 줄을 걸어서 데리고 그럼 가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고 나를 움직이는 동력인데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향의 어떤 극단으로 갔을 때 그렇게 갈 수도 있군요. 극단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집착하고 비뚤어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악은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그럼 우리 인간이라면 이렇게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소설은 우리들 일상을 많이 끌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 세 개의 소설, 악의 삼부작이라고 불렸던 네. 이 소설에서는 일상보다는 약간 광기가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악인이 아니라 일상을 굉장히 많이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 삶 속에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화사가 아니고 그 평범한 사람들 세 명이 이 주인공에 의해서 이 주인공의 행복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공에게는 제가 이제 지퍼를 채웠죠. 말하지 말라고도. 왜냐하면 그 전에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악의 삼부작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욕망에 대한 인간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 욕망이 너무 집착하고 너무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을 써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이런
두려움 같은 거는 사실 남과 아예 다른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구분되어지니까 그렇죠. 또 덜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삶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서 언젠가 갑작스레 나타난다면 이것이 평범한 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좀 무섭죠. 더 무섭지 않을까. 사실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가. 그 옆에 희생당하는 그 가족의 그렇죠. 자기가 또 이입되기도 하고. 아기가 또 가엾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이 책의 주제가 이번에 주인공인 유나는 그 자기의 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애라는 게 병리적인 자기애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애는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DSM-5라고 그 미국에서 정신질환 분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성격 장애를 9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성격 장애 4개가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연극성 성격 장애, 그다음에 이 바로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가 다요.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이렇게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다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장애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제 심리학을 완전히 다. 그래서 이게 자기애라는 게 너는 자기애고 너는 자기애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애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 조금 더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자기애가 없이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그 어떤 먹잇감,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에코이스트라고 해요. 이 에코이스트들은 너무 착해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눈치도 보고 배려를 해주고 한없이 끝없이 맞춰주고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계속 피해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아는 것 같긴 한데 이 에코이스트들을 금방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그래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리어 피해자가 돼버리는. 지금 이 소설 속에서도 한 남성의 모습이 거기 떠오르는데.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서 2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아이들이 하나는 부모의 클론,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에코이스트가 되거나.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군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억압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휘두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엄마한테 그 버림받지 않으려고 여기 딸처럼 맞추다가 그것이 인생의 어떤 성격이 되어버려서 에코이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엄마처럼 똑같이 고약하게 그렇게 자라서 나르시시스트, 엄마나 아빠처럼 그 나르시시스트가 되거나.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은 그런 폐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지유 같은 경우는 딸. 에코이스트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이모가 이 아이를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아마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에코이스트가 아닌 이제 일반 보통 사람처럼 거절할 건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훨씬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이모가 키워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마지막에 희망을 남겨뒀어요. 이 책 완전한 행복 속에서 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누구나 자기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병리적인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던져주시는 일반인들에게는 과연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은 불행하지 않게 돼야 될 텐데 예전엔 이걸 하나의 뭐 도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요즘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까지 타인의 행복 과의 경계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좀 보고 있으면 깝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 경향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고 내가 특별하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잘났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너희들은 나보다 안 특별하니까 나를 특별하게 대해야 하고 이게 가장 나쁘고 치졸하게 나타나는 게 소위 갑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 이렇게 우리 하면은 나중에는 인간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환멸을 느껴서 그 인간의 가장 큰 강점이 연민이거든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공감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연민의 능력인데 이걸 저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우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 그렇죠. SNS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외국에서 틱톡인가 하는 그런 SNS가 있는데 엄마가 아기 귀에다가 피어싱을 이렇게 한 거예요. 6개월짜리 아기 귀에다가. 그리고 뚫는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기한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아기 얼마나 아프겠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마는 그 아기들은 아픈 것도 잘 모르고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증세가 내가 좋으면 아기도 좋아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한테 할 때.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쁘고 좋으면 내 자식도 나중에 아픈 건 다 잊어버리고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6개월 된 아이한테 그 피어싱을 해서 귀에 금 귀고리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진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세계적으로 조금씩 더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게 SNS하고 과연 관계가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본격적인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또 소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를 좋은 것만 SNS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실 하는 게 그 자기의 완벽한 모습은 뭔가 자기 애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핵심 단어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면, 나의 어떤 그 어두운 면, 부족한 면을 남에게 보이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지적하면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오히려 되려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비난하고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수법이거든요.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거는 약한. 맞아요. 아니면은 그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자아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뿐더러 자존감은 엄청 낮고 대신 자존심만 높은 이런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타인을 만나면 고스란히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흡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과 거의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금방 파악해서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할 때 어머나 세상에 나하고 이렇게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스며들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다 나오는 용어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강해져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맞춰주다가. 그게 이제 나한테 완전히 딱 동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자아가 없고 그 사람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나고 타인은 나를 돌봐주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타인 사이에 경계선이 없대요. 그냥 얘는 나를 돌봐주는 나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나고 나를 이렇게 뭔가 올려주는 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얘가 그대로 행동을 해서 뭐 누군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거나 관심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걸 바로 자기의 성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라면 어떤 모습일지가 또 좀 그려지네요. 네, 그 그렇죠. 안에서. 네네. 근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초기부터 사실 이 완전한 행복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유정 사건? 그게 이제 제가 그 책의
누구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냥 그 뒤에 작가의 말에다가 누구라는 말을 빼고 그 떠오르는 사람이 맞을 것이다라고만 밝혔거든요. 예.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라고 말을 하면 그거 자체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의 요소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으킨 사건의 요소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의 요소들만 가져왔지 나머진 그 안에 창작인데. 캐릭터들이라든가 스토리는 전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이 캐릭터와 스토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터뷰할 때도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러셨군요. 그 기자분들한테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책을 한 두어 장만 읽으면 두어 장만 맞아요. 읽으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 간에는 어쨌든 간에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고 또 착각이 일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예,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주인공 예. 신윤아가 이런 사람이다. 주인공 신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됐었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인물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게 배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차가운 그 늪이요. 예, 그 러시아의 모습도 이 인물의 성격과 뭔가 예. 좀 일치되어지는 느낌도 있고. 예, 맞아요. 예, 잘 보셨어요. 그게 아주 차가우면서. 속을 알 수 없잖아요. 예. 예, 얼어붙은 호수 그 밑바닥 같아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고 그 저 밑에 들어가면 엄청 무서울 것 같고. 그렇죠.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 갔었어요. 예. 바이칼 호수가 뭐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래요. 예. 제가 이제 1월 중순에 갔으니까 완전히 다 얼었을 때죠. 그 위로 막 차도 다니고. 일부러 겨울에 가셨군요. 네네. 그걸 보려고요. 얼어붙은 과연 얼어붙으면 밑이 안 보여. 우리는 얼어붙은 호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가서 뭐 얼어붙은 바다도 보고 얼어붙은 호수도 보고 눈보라도 뭐 질릴 정도로 보고 영하 한 40도 돼요. 와. 그래서 눈물이 나면요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에요. 그 장면 속에 예, 나오는.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윤하의 이제 어떤 시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바이칼 호수 보고 또 이제 늪은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장면의 어떤 구체성이 그러면 약간은 본인의 경험. 그 안에 들어있는 장면들이 사실 예. 저희 편집자하고 같이 갔어요. 아. 제 편집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주시는 예. 제 편집자와 같이 가가지고 둘이 같이 겪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저희한테는 예, 와닿았던 예.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배경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예. 한국 문학 속에서 어떤 이야기꾼, 뭐 해외에서 치자면 뭐 스티븐 킹 같은 정말 이야기꾼으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신데 그 어떤 유형이세요? 뭐 인물이 스스로 이야기를 펼쳐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작가들도 있으세요. 자기가 네네. 인물을 설정해 놓고 나면 네. 걔가 살아 움직인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철저하게 걔가 어떻게 움직이게 내가 정리한다 이렇게 네.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유형의 작가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초고를 쓸 때 시작과 끝을 제가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아요. 제 초고에서 90%는 수정이 되는데 10%가 수정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주인공들을 수십 개의 길로 보내봐요. 이렇게도 보내보고 저렇게도 보내보고 그렇게 보내본 다음에 내 생각에 가장 괜찮은 것을 이제 수정을 계속하면서 예, 가장 괜찮은 길을 최종적으로 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다 조각하듯이 다 맞춰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몇 개의 길을 가보도록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가 철저하게 다 그걸 그렇군요. 맞추고 예 그렇게 출구와 입구는 정해져 있고 이 길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 문밖에 없어. 일이 들어가서 일이 나와야 돼. 근데 네. 길은 너네들한테 열어놨어. 그러니까 가봐. 이렇게 하고 가는 거를 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스토리를 가져다 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멋대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예. 쓸데없다 그러면 못하게 해버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통제를 하죠. 네.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만들어 가시는 쪽에 가까운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첫 번째 작품부터 다 이게 영화의 장면처럼 책을 읽을 때마다 영상이 이렇게 스쳐가듯이 저희한테는 느껴지는데 이번 작품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네. 영화로 그동안 된 작품도 있고 그죠? 네, 영화 2개 됐죠. 네. 아직도 영화화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네, 지금 뭐 드라마화 되고 있는 것도 드라마가 이제 곧 그렇군요. 될 게 있어요. 네. 28이 지금 뭐 드라마 될 것 같은데 네. 확정적으로 뭐 언제 만든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먼저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네. 나도 이런 작품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기에 관한 공부가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세계를 잘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훨씬 작가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물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흙을 준비한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그 예. 이야기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초고를 쓸 때요. 너무 잘 쓰려고 하면은 소설을 끝낼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고를 3달 동안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식어버리기 전에 쓰는데 예. 절대 문장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써요. 누가 보면은 정말 부끄럽게 쓰거든요. 초등학생처럼 막 갈겨서 쓰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냥 내쳐가요. 그래야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초고를 끝까지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설이든지 글쓰기든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성을 하는 거. 네. 그런 다음에 고치더라도 일단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다가 끝내버리면 포기하는 경우도 분들이 많죠. 많아요. 네. 일단 질에 질려가지고. 그럼 무조건 일단 써봐라. 네. 끝까지 써봐라. 말이 되든 안 되든 네. 끝까지 쓰고 나서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 단계군요. 네. 어떤 분을 멘토로 삼고 이렇게 뭐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스티븐 킹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했는데 스티븐 킹은 내가 자기 제자인지 몰라요. 나 혼자 제자. 네, 워낙 제자들이 많아서. 이 세계에 스티븐 킹의 제자가 내 생각에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앞으로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인물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 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구상하고 있는 작품도 있으십니까? 다음 소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SF가 아닐까 싶은데 뭐 제가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한 2, 3년 후. 2, 3년 후에. 네. 지금 이제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네. 오늘 금요 초대석 욕망 3부작으로 3부작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을 출간한 한국 최고의 스릴러 이야기꾼 정유정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